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개인의 시대가 온다. 서준열 지음 와이즈베리입니다. 개인의 시대가 되었다는 징후는 너무도 명백해졌습니다. 기술, 문화, 제품, 서비스, 사회와 경제의 구조가 모두 개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기술 발전이 개인이 과거에 하지 못한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개인은 하나의 미디어가 된 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절대 진입할 수 없을 것 같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 장벽이 무너지고, 오래전부터 개인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가 제조업인데, 다른 건 몰라도 개인 제조업에 진입한다는 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3D 프린터가 등장해서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시대는 더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들은요, 개인의 시대는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개인의 가치가 극대화될 때 과거의 삶이 제시됐던 패러다임을 넘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팬데믹, 언택트, 뉴 에브 노멀이라는 혼돈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이 책이 조그만 나침반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1장은 새로운 사회가 견인한 개인의 등장, 2장은 개인의 시대는 지금 여기에서 준비한다, 3장은 나만의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비즈니스 프로듀싱, 4장은 개인의 삶을 펼치는 네트워크 힘, 5장은 새로운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티튜드입니다. 1장, 새로운 사회가 견인한 개인의 등장, 개인의 시대와 혼자서 만드는 독립 비즈니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요, 직원 중에 절반이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직으로 이제 시대는 또다시 급격한 대전환점을 앞두고 바로 그냥 비정규직이 아니라 슈퍼 정규직 또는 프리랜서 이코노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변종 형태의 고급 노동자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회사에 얽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면요, 이제 사회적 구조적으로도 자발적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이들의 인식이 매우 개선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비정규직, 슈퍼 비정규직은 대기업이 정규직에게 주는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직업 안정성은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 발휘가 다소 제한적인 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뉴 에브노멀이 만드는 개인의 시대, 답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 대답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변칙과 비정상, 사회적인 불평등 연구의 석삭으로 손꼽히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한 라이시는 코로나를 4계급으로 불리는 현재의 노동자들의 노동의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급은 노트북으로 장시간 일할 수 있고 화상의 일을 하거나 전자 문서를 다룰 수 있으며 전문성으로 무장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별로 관련 없이,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그냥 위기에 잘 견딜 수 있는 계급입니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인 노동을 해내는 노동자입니다. 의사, 간호사, 재택간호, 육아노동자, 농장 노동자, 음식 배달 및 공급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운수 노동자, 약국 직원,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인데 사회가 위기에 빠지며 꼭 필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잃지는 않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급은 제조업 직원, 소매업이나 식당에 일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고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계급에 속합니다. 네 번째 계급은 이민자, 수용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아메리칸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등에 있는 잊혀진 노동자입니다. 특히 이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급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업 형태의 등장이 속칭 답정너인데 지금 세상은 미래의 직업의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빅 웨이브가 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돈벌이가 아닌 더 나은 가치인데요. 새로운 시대, 자신만의 영역을 찾을 수 있다면 함께 승승장구하는 비즈니스를 펼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 웨이브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말은 대세, 큰 흐름에 올라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강제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새로운 빅 웨이브, 그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인데요. 과거는 제품 그 자체를 보거나 혹은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의 소비는 제품이 가진 가치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빅 웨이브가 오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와 미래 세대에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함께 할 것인가는 또한 어떤 가치로 사업을 할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올바른 가치를 설정해 놓으면 함께 할 사람을 모으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모두의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한지, 결과를 나누는 일이 정의로운지, 일을 배분하는 게 평등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기운이 조직 문화에 흘러넘치면 일을 동경하고 함께 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가치는 양쪽 면에 파도치듯이 다가오는 빅 웨이브인데 비즈니스 방향은 물론이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더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출발점에서 가치를 점검하고 함께 일하기 전에 조직 내의 가치를 다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치 중심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유의 힘.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개인이 못하는 게 없어졌죠. 클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제조도 개인이 가능해지고 또 예전에는 개인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제조에서 3D 프린터의 증장이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의도 구현할 수 있는 개인의 시대인데요. 누구나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행해지는 강의도 이제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대. 일명 무크라고 불리는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공개가 현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술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암호화, 게임 이론, 컴퓨터 사이언스 등 101개의 강의를,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데이터 과학, 블록체인, 웹 프로그래밍, 전략적 매니지먼트 등 42개의 과목을 공개했고요. MIT 공대는 강의 노트와 전자 교과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무료 강의 공개가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K-MOOC,
또 KOCW 에드워드가 있는데 이곳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교육학, 외국어, 심지어 의학과 약학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식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이젠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약간의 돈만 들여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이제 온라인에 쌓여 있고 지식과 정보 분야도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출판사들이 온라인의 출판 공간을 엿보고 있으니 과거와 또 역전됐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개인이 출판할 수 있는 시대도 됐고요. 또 개인의 시대는 우리에게 더 치열한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스마트한 자세로 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시대가 주는 자유와 힘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시대에 독립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창업가, 엔잡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독립 비즈니스는요, 자신이 벌 수 있는 돈이 한정됐고 그 금액을 결정하는 일 역시 모두 회사의 몫입니다. 물론 매우 전문성을 지닌 프리랜서라면 직장인의 월급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프리랜서의 단점은 퇴직금도 없고 다양한 복지 지원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프리랜서, 엔잡러, 플랫폼 노동자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의존적인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노동자에서 노동 자본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독립 비즈니스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 면모를 갖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온전한 자본가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도 최소한의 다른 회사에 의지하려고 하는 노동자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표에 보시면 프리랜서와 비즈니스의 차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대상은 전문성을 보유한 비직장인입니다. 프리랜서는. 하지만 독립 비즈니스는 직장 경력을 가진 일반인이고요. 방식은 프리랜서는 유사한 전문성 보유자나 직종 간의 경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독립 비즈니스는 협업을 통해 일의 규모와 가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에서 프리랜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을수록 경쟁력이 있고요. 독립 비즈니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어도 네트워크의 힘으로 사업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입에서 보면 프리랜서는 일을 공급하는 기업에서 수입을 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의존하게 됩니다. 독립 비즈니스는 본인이 결정 후 제시해서 수입을 확보하고 주관을 가지고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인식 면에서 프리랜서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다소 존재하는데 독립 비즈니스는 자본가, 사업가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독립 비즈니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판을 까는 시스템 구축 사례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삼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의 자신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일을 토대로 시작하게 하면 됩니다. 자신이 했던 업무나 흥미로운 분야를 새로운 직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모르곤 하는데 지금부터 회사가 저자는 10개 넘는 직업을 가진 과정들을 쭉 이 책에서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제한하는 인식을 벗어나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사회공유경제진흥원 대표 KSEO, 또 강남구의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법인 대표이며 쇼핑몰 M사 공동대표이고 CEO이면서 견인 교수도 하면서 또 한국경제신문 사장이면서 쭉 10개의 넘는 프리랜서의 제작 경영의 사무총장의 10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적 연관성으로 만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첫 번째 이유는 직장에서 분야를 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범주 안에서 직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유통회사 출신 경험을 통해서 유통 분야의 사업과 함께 상품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년간 유통회사에서 쭉 일하면서 대략적인 업무와 시장 흐름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또 사계절에 2번 정도 겪게 되는 상품별 패턴 예측도 가능해서 시기별로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수준에 오른다고 합니다.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직업 활동이 미래 트렌드 분야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었고 직장에 속한 특정 업태와 분야가 있지만 그것에 더해 새로운 사업의 분야로 진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일종의 트렌드 와칭을 자주 했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뉴스, 잡지, 해외 정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나의 관심을 끄는 분야를 찾았다고 하네요. 결과 그게 바로 공유 경제와 글로벌화 그리고 개인의 시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유 경제가 가진 엄청난 파워와 영향력을 확인했기에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진흥원을 만들게 됐고 미래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빅데이터와 통계분석 기업의 관계자들도 만나서 이렇게 해서 리서치 앤랩 교육사업부 대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연대를 하거나 집단 지성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하면서 석사과정에 언론대학원 석사과정에 도전했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현업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과도 만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실천이 점점 상승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 비즈니스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업무 분야와 직급에만 매몰되면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사업을 일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넘어서기가 힘들었는데 자신의 분야를 돈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자를 만나며 그 일에 끼어들 틈을 찾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돈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 돈의 관점을 완전히 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해보자.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에 결국 수익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다소 하찮아도 그 일이 세상의 특정에 접점과 만나며 스타덤에 오르는 경우가 있듯이 일도 이상적으로나 추상적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묻고 따지지 않다 보면 뜻밖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또 다른 가치 있는 일로 이어지기도 하니 당장 도움될 것 같지 않아도 참여해보고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해진 연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균형, 치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지향입니다. 특정 시대를 잘 적응해 살아가려면 그 시대에 맞는 관계 방식도 익혀야 합니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독립 비즈니스로 자신의 사업을 만들면 두 번째는 개인의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시대일수록 개인을 더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피곤해지기 싫어서 다소 멀리하는 느슨한 게 아니라 존경과 배려가 담긴 느슨함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시대일수록 개인을 존중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또 분열을 종식할 새로운 시대 정신인데요. 개인의 시대는 패러다임에서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치유, 균형, 차이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사는 삶의 연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우리가 더 굳건하게 연대할수록 우리가 만드는 개인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시대에 필요한 CSR의 새로운 관점, 개인의 철학과 신념이 사회에 투영될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사장이나 임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의 팀원이 아니면 자신이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구나 이런 활동을 정기적인 봉사나 또 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 정도로 이해하곤 했는데요. 저자는 두 딸을 위해 시작했던 CSR로 빨대가 환경오염을 많이 주니까 그런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친환경적인 빨대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들, 제조와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딸을 위해서, 미래에 남겨질 그런 자신들,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친환경적인 일을 하는 것을 중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순히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자는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 그리고 두 딸에게 빌린 지구집을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말자. 큰 기업에서 하는 봉사나 기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남을 돕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조금 줄여 사회에 돌리면 그것이 바로 봉사고 곧 기부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또 나와 나가 만드는 나들의 시대입니다. 함께 일할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과 단체가 이제 구분이 애매해졌다고 합니다. 우선 20대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팬텀인데요. 이 팬텀 세대라는 말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출하고, 모르는 사람에게과도 언제든지 대화하고, 특정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다시 각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특정한 경계, 즉 모임, 소속, 단체라 구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원하는 단체의 성격을 내가 정하고 나 혼자만 소속되어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도 어색함도 느끼지 않는 것이 새로운 세대가 가진 바로 이 무경계의 사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개성 있는 나입니다. 새로운 세대를 대할 때는 각자 개성 있는 나가 함께 모였다라는 의미에서 나들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동일하게 존중받을 또 다른 나를 의미하며, 나만큼 개성이 있는 또 다른 나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비즈니스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팀원보다도 더욱 공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개인의 시대는 지금 여기에서 준비한다. 직장에서 새로운 삶과 미래를 성찰하다. 직장 이후 5년, 나를 테스트하는 성장의 시간들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외상 후 성장을 위해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덤벼봐야 하지 않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듯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세상은 변하고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놈이 직업도 많다. 우리가 오해했던 직업의 본질입니다. 특정한 일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자신만의 삶의 이유를 찾는데 모두 박사급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경험, 암묵지, 일을 하는 내적인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많다라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직업이 많다는 사실은 일을 해내는 속도와 양이 우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빠르게 끝내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직장과 직업, 그 애매한 간극. 어, 직장에서의 직업과 온전한 내 직업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둘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자는 유통 분야를 졸업하고 퇴사 이후에도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유통 업무를 맡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는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를 때 생기는데, 정작 하고 싶은 일과 직장에서의 일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면서 혹은 일을 하는 중간에 끊임없이 온전한 나의 직업을 꿈꿔봐야 합니다. 현재 나의 직장, 현재 갖고 있는 직업과 완전히 별개로 또 다른 나의 직업을 구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구상은 자신을 몰입하게 해주고 매일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매력적인 일. 좋아하는 일과 돈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흥미가 가고 매력적으로 생각되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회사는 당신의 역량을 키워줄 평생 인재 개발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거인에 올라탈 때는 나름의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 세상의 풍경만 감상할지, 아니면 세상을 치열하게 관찰하고 거기서 무슨 기회를 찾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탐험을 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요. 스스로에게 주는 수료증을 만들어서 주어야 합니다. 빚내도 슬프지 않은 가상, 사장, 체험. 회사를 싫어하는 당신을 위한 조언. 회사가 걸어온 발전의 길은 회사가 다니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스스로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모든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늘 과정에 서 있을 뿐입니다. 회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서 먼저 배워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인류가 발명한 거인의 어깨에서 더 크고 넓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내 월급은 누가 주었을까? 내가 만드는 월급 구조를 보는 법인데요. 월급은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진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지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통해 지탱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비결 같은 건 이미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도태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배우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는데요. 나는 언제쯤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존경의 시선을 자신에게 투영하면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늘 경험했고 의식했던 경쟁 구도를 자신의 생활 속에 심어 놓으면 일방적으로 도태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실행력과 전투력, 그리고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당신에게 가르쳐 준 2번째 생존 비결은 바로 이 실행력인데, 성과는 실행력의 다른 말임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생각하면 늘 다급한 마음이 앞서는데, 허둥지둥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과에 대한 갈급함과 비슷합니다. 데드라인은 말 그대로 죽음의 선이며 실제로 그것을 넘으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에 사방에 데드라인이 그어져 있고 포로들이 그 선을 넘으면 탈출 시도를 할 때
간주했을 때 사살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선을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곧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 최후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퇴사 후에도 매일 성과를 내야 하는 간절함과 데드라인을 지키며 살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매우 훌륭하게 일상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고 업무의 창의성 역시 데드라인이 존재해야 잘 발현됩니다. 또 회사가 가르쳐준 세 번째 생존 비결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입니다. 평생 살며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정보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지금 말하려는 지식과 정보는 의무감으로서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전투력으로서의 지식과 정보로 직장인들이 끊임없이 신상품을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또 바로 이 신상품이야말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결정체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 등 모두 지식과 정보입니다. 이는 퇴사를 한 후에도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인재 양성인데요. 회사는 계속 새로운 인재를 들여와 성장시키고 활용하고 승진을 시킴으로써 미래의 성장을 꾀합니다. 인재가 자라지 않는 회사는 결국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듯이 퇴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인재를 키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태는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힐 때 발생합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 다닐 때 겪지 못했던 자유로움, 눈치 보지 않는 마음의 편안함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회사를 다녔을 때 가졌던 경쟁의 구도, 실행력, 지식과 정보, 인재 양성의 기회까지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 개인의 삶으로 도약할 것인가?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35살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장 나만의 비즈니스를 찾아가는 비즈니스 프로듀싱, 발상과 능력의 시스템 전환입니다. 추진력 이전에 기획력, 모든 것은 기획에서 시작해서 기획으로 끝납니다. 하다못해 쌀에도 기획력이 적용됩니다. 또 상황을 돌파하는 질문의 힘도 중요한데요. 확신하건대 지금 당신에게 특별한 자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획력 하나만 제대로 갖추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 1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했다면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그리고 주변의 인맥을 활용해 구슬을 꿰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획력이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곧 새로운 일과 수익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반응력의 비밀, 가벼운 마음으로 일에 접근하는 법, 일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또 실패를 예견하되 또 시작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게짜 CEO로 명성이 높은 리처드 브랜스 버진그룹 회장이 자서전을 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망치고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망치다라는 것은 노력에도 열정이 없이 엉망으로 일을 망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실패를 예견하되 계속해서 실패를 감수하면서 또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피봇 혹은 반응력과 매우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즈니스 프로듀서를 위한 양손잡이 전략,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는 비밀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 공학과 인문학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였는데요. 철학자이며 화가고 해부학자이며 기술자이며 수학자이며 건축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재라고 불렸던 인물이니 이 모든 학문을 섭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야말로 인문학과 공학을 동시에 섭렵한 전형적인 양손잡이형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공학과 인문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도움을 주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인 셈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직업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양손잡이형 인재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공학과 인문학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학 영역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사람에게 유용한 가치를 주고 싶다면 그것을 실현시킬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단일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양손의 틀에서 사업도 되돌아봐야 하는데요. 놀이처럼 가지고 놀다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이야기처럼 공학과 인문학을 경계 없이 넘나들고 그것을 이해하다 보면 바로 이런 재조합 연결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가 아닌 어벤져스를 만들어 나가는 힘. 모두가 스타가 되는 문화와 시스템. 성과에 대한 냉정함과 단호함. 모두가 스타가 되는 어벤져스의 힘은 각자 중요성만 언급해 주는 것만으로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의 철저한 배제와 성과에 기반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비즈니스 프로듀서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닌 외로운 리더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할 시장 찾아 산만리.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기 위해 비디오 커머스를 넘어 미디어 커머스의 등장. 실제 여러 시장에서 활동을 해본 경영자들은 시장을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이분법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실제의 시장은 이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보라색 시장, 즉 퍼플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퍼플오션 관점에서 우리가 우선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블루오션이라고 유리하지도 않고 레드오션이라고 불리하지도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성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편견을 제거하고 나면 시장의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홈쇼핑이라는 매체는 쇼호스트가 등장해서 제품을 설명하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비디오 커머스는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면서 그곳에 등장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구매 방식이 생겨난 이유는 수많은 콘텐츠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TV로만 콘텐츠를 즐기는 젊은 세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콘텐츠 채널이 등장하고 모바일의 대중화라는 조건들이 비디오 커머스라는 새로운 욕구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경계선이 있는 것, 즉 한쪽으로 정확하게 안착하지 않고 그 사이를 타고 가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서 영상 콘텐츠를 구독하는 방식은 이미 막강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여기에 제품 구매만 살짝 얹으면 곧 블루오션으로 흘러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장은 비디오 커머스 다음 버전으로 미디어 콘텐츠와 전자상거래가 결합한 미디어 커머스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싶은 상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이드 시장의 등장에 주목하라. 두 번째는 레드오션 안에 블루오션이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거기에는 레드오션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음료는 바로 이런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한 회사 마케팅의 팀의 임원이었던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1990년대 말 신문을 통해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에너지 음료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건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음료 회사라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물론 이미 음료 시장은 포화 상태였지만 유독 에너지 음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파트너와 함께 사업에 뛰어들어서 탄산을 넣어서 고카페인 음료를
레드불을 만들었고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음료 시장은 그 어떤 도전도 먹힐 것 같지 않은 레드 오션이었지만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하니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뭉뚱그리지 않고 세분화하는 것,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은 특정한 시장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사이드 시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가상품의 시대도 함께 열리죠. 케이스 시장, 필름, 보호필름 시장, 셀카봉 등 그 사례인데요. 일반인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다고 그곳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시장으로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자율주행차의 해킹에 대비한 보안 시장도 열릴 수밖에 없고 드론 시장에 뜨면 드론을 수리하는 시장도 열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하나의 시장이 열어지면 하나의 기폭제가 됩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사회가 되면서 비정규직을 파견해주는 시장이 생겨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서는 처리 못하는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와 자신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다 보면 분명 자신의 독립된 비즈니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하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봐야 하고 이는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란 하나의 개념적인 틀로 가두기보다는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변화, 새로운 시장의 등장, 기존 시장에 비어있는 부분, 소비자 심리의 진화 등 다양한 프레임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각으로 세상을 또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상상력의 극대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 상상력의 극대화는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강의를 해도 색다른 구성을 할 수 있고 브랜드를 기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고 당신의 경험, 친구와의 대화, 혼자서 생각하는 도구 모두가 타인의 마음을 뺏는 매력적인 상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법. 모순의 해결에 새로운 틈새가 있다. 니즈를 넘어 모순의 해결에 집중하라. 7가지 아이디어 발상법이 있고요. 바뀐 강의 패러다임에 뛰어드는 법은 꾸준히 공부하면 분명 길이 보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강의 플랫폼. 2019년 말까지만 해도 강의 플랫폼들이 완전히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에듀테크 강의 등의 강의 플랫폼 시장이 급격한 성장기를 맞이하였죠. 이런 팬데믹 시대에 다양한 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독립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도 훌륭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정부 입찰 사업에 응할 때 주의할 점은요, 액수가 아닌 경험의 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공유 경제를 위한 제안은 함께 가는 흥미진진한 탐험, 협력을 부르는 성공을 해야 하고, 우리 안에 공유 경제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은 각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는 데 큰 작용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된 링컨의 우울증을 쓴 저자 조슈아 울프 쉔크는 창조성이 결코 고독한 천재에 의해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창조성이란 다른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창조성과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석학들이 말했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와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연대에서는 나의 능력을 대가 없이 내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펼치는 네트워크의 힘, 능력을 쉐어하고 성과를 나눠라. 지인을 사업 파트너로 만드는 빌드업의 위력, 미팅 후 10분에서 20분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인맥을 쌓으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 인맥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인맥, 넓은 인맥이 좋다고는 한데 중요한 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가 일을 구조 속에서 함께 들어가느냐입니다. 이런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빌드라는 말은 알다시피 짓고 건설하고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주어져도 그것을 쌓고 짓고 건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짧은 기록이 갖는 위력. 보통 카페에서 미팅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카페를 걸어 나온 후 인사를 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카페에서 10분에서 20분 더 머물면서 그날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보고 20분이 가져오는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보는 것인데요. 현재 상대방에게 비어있는 부분이나 부족한 건 무엇인지, 또 나의 인프라나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하는지, 그것을 채웠을 때 서로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매칭시키다 보면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할 일을 이제 적절하게 일을 배분받고 이익을 얻으면 됩니다. 물론 내가 먼저 제안하지 않아도 점점 그저 주변에만 있어도 해야 할 일과 뛰어가야 할 방향들은 알아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매 순간 프리젠테이션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무슨 일을 진행이 될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선 안 되고 약속을 잘 지키면서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홍보해야 하고 자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매우 능숙해야 합니다. 키맨을 터치하는 능력, 용기, 그리고 자기 포지셔닝의 구축. 인맥의 숲에서 키맨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을 통해 키맨을 찾을 수도 있지만 키맨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인데요. 저자는 아는 사람이 한 기획자인데 그 수많은 키맨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때론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한 번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인맥을 쌓으셨어요? 하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 다음엔 먼저 핸드폰을 꺼내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다예요.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 이전에 자신의 매력부터 리더십의 오리진 당신의 매력. 매력이 가져오는 장점들. 세상이 바뀌면서 매력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매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과거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도록 일만 해야 하던 시대에는 매력의 중요성이 지금보단 크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오늘날 매력은 또 다른 강력한 성공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력은 다양한 차원에 정의될 수 있습니다. 친절함이나 배려심,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인데 이런 기본적인 태도 외에도 사업적인 관계에서 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면 매력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상대방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 자꾸 뭔가 이용당한다는 것 같고 정작 원하는 것은 외면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함께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관계에서 매력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을 내뿜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계산적이고 자기 욕망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는 멀리하고 싶어지게 만들죠. 따라서 이해득실만 따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뭔가 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순수한 매력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매력을 리더십 오리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단순히 인간관계든 사업적인 관계든 마찬가지인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타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의 성공보다는 나 자신의 매력부터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일까? 전진의 궤도를 감안하라. 일은 그냥 하는 것과 되게 만드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과 되게 만드는 것,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되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은 목표한 바를 향해서 전진하는 동력입니다. 힘이 가해져야 목표를 향해 굴러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를 향해 굴러가게 만드는 일인가를 계속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를 궤도에 올려놓는 법은 현재 어느 궤도에 있는지 그 궤도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함께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돈과 노동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명백합니다. 최소한 내가 하는 일한 만큼은 돈을 벌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좋죠. 따라서 당연히 최악은 내가 일한 만큼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사업자를 꿈꾼다면 돈과 노동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관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심지어 돈이 안 되는 일도 하는 게 바로 이 새로운 세계에 필요한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와는 다르게 사업을 할 때는 전체 매출에서 영업비는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매출을 늘리거나 영업비를 줄이는 등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닐 때는 돈을 벌어들이고 쓰는 과정이 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철저해야 하고 매달 수익과 지출을 체크해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나 또 어떤 방향으로 수익을 관리해야 하는지 틈틈이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균형인데요. 때로는 자신이 일한 것에 따라 단기적인 수익이 나지 않아도 과감하게 미래에 투자하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는 한편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의 수익 구조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얻어내는 법. 당신의 노력을 집단의 뇌에 녹여라.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줍니다. 시대가 복잡해질수록 지식이 넘쳐날수록 이 모든 걸 혼자 처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특히 지금 많은 비즈니스 분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각각 분야 자체도 전문화되고 그 전문화된 분야가 서로 연결돼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과거를 분업 시대로 보면 지금은 협업 시대로 불립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혼자 일하는 사람도 많고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과 엮이길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협업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가 없다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협업하는 관점으로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협업은 단순히 나의 노력과 상대의 노력을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을 타인이라는 집단의 뇌에 녹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일할 때보단 더 나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크죠. 가장 단순한 사례로 필요한 분야의 사람 한 명을 소개받는 경우를 생각할 때 혼자 알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과 3, 4명의 지인들에게 해당 분야의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한 후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일하는 것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집단의 뇌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누군가를 만나 직접 도움을 요청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75에서 90%가량은 당사자가 직접 부탁할 때 도움을 주었는데요. 타인을 거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도움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더욱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뻔뻔해지자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나가 되어 힘든 현실을 함께 개척하는 동지애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는 저인망식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저인망은 그물에 배를 매달아서 바닷속을 끌고 다니며 수산물을 쓸어 담는 구조의 어망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가 걸릴지 모르니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중에 적절한 사람을 찾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니 딱히 나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움 등을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보다 자발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타인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히든카드 유머.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유머라는 것은요, 사업으로 생기는 스트레스에 독소를 빼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업의 부수적인 양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유머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즐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머 감각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사업은 기쁨, 즐거움, 유쾌한 웃음 등도 포함됩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의 얼굴은 늘 딱딱하고 굳어있고 진지하기만 하다면 이것은 힘들죠. 행복을 향해 가는 사업의 길, 유머와 함께하며 웃으며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하네요. 5장은 새로운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티튜드. 일이 바뀌면 마인드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정 조절팀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관리해서 더 순조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정이 비즈니스를 흔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상처들이 오로지 다 자기 몫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내 안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겪는 많은 상처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감정 조절팀을 갖추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우선 갈등은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따지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선 나만의 리추얼이 가진 힘. 우선 고객을 좀 더 밝은 장소로 이동시키고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수를, 겨울이라면 따뜻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잠시 고객을 홀로 놔두고 이런 대응이 감정적으로 휘발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격했던 감정은 금세 가라앉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매뉴얼은 고객의 감정 정리를 위한 방법이지만 그 컴플레인을 대처하는 자신의 감정 관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만의 마음의 방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노하우를 내게 마음의 방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방에다가 담아두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젠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외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 힘 빼기의 기술, 지치지 않으면서 전진하는 방법, 꽤 유용한 허허실실 전략. 반드시 이거는 바로 힘 빼기 전략인데요. 화가 날 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저 사람은 내 말을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존재할 때 상대방은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격변하게 되죠. 그러니 화가 나고 말다툼이 생기는데요. 힘을 빼고 가볍게 하는 허허실실 자세는 상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칠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여유 있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또 생기게 되겠죠. 나쁜 사람을 빼야 좋은 사람이 남는다. 따라서 한계에 봉착할 때 남아있는 더 좋은 사람들을 위해 관계를 포기하는 결단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힘들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독립 비즈니스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평생 걸친 일입니다. 잔뜩 긴장된 마음과 강박적인 심리 상태는 온전한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정에 치이면 일이 방해받습니다. 언제나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좋고 주변까지 둘러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탐험을 떠날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위한 영악함 혹은 진실 있는 영리함, 목표를 설정하고 욕망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로지 자신의 이웃만을 위한 영악함인지 아니면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심이 있는 영리함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약함마저도 드러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나약함마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상대방 역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법입니다.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영악함을 버리고 진정성, 나약함, 그리고 상대를 더욱 생각하는 진심 어린 영리함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회가 생기는 법입니다. 진짜가 되어보지 않겠는가? 금이나 은이 아닌 나만의 진짜 수저를 위한 애티튜드. 내 인생을 만드는 진짜 프레임.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고 다른 말을 써야 합니다. 이제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아니라 진짜인 나와 진짜가 아닌 나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주도했는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험했는가? 누가 봐도 나를 던져 스스로 진짜를 만들려고 했는가? 이러한 질문이 제대로 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나이가 들어도 상념에 잠기기보다는 자신감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답니다. 인생의 재구조화하는 멋진 기회. 어떤 의미에서 퇴사란 직장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장 이후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결핍된 건 채우고 고장난 건 수리하는 일인데요. 우리 삶은 돈만 넉넉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장인들은 언젠가 직장을 나가 맨몸으로 회사를 나와서 사회를 만나야 합니다. 기왕 이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준비하고 나오는 게 최선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빨리 퇴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5년 일찍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퇴사의 시점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기 3년 전 3년을 직장 내에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고 퇴사 후 2년 정도를 실제 테스트해보는 기간, 이렇게 해서 4년, 1년, 2년, 3년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직장과 필드의 준비 경험이 총합 5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이나 준비된 사람과 이런 준비가 전혀 없이 막 퇴사한 사람, 이 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10년간 한 분야에서 꾸준히 훈련을 하면 달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5년간 자신에게 몰입한 사람이라면 반은 달인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퇴사 신출내기가 겨루는 건 자체가 어렵죠. 5년간 충분히 체력을 갈고 닦은 사람은 앞서 나가는 속도가 다르죠. 지금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출발하는 사람과의 속도는 다를 것입니다. 지식, 정보, 경험, 세상의 변화에 대한 통찰 등 모든 면에서 겨룰 수가 없으니 이 책은 뭔가를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나만의 비즈니스 시대로 준비를 해봐라 라는 이런 교훈을 주는 책으로 저한테는 이 책이 매일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는 요즘 같은 혼란기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빨리 준비해. 나를 위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위해 한번 용기 내서 해봐.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며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리며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